강의 내용을 잘 외워야 A+를 받는 것은 한국만의 일일까요? 이혜정 소장은 때마침 미국 미시건 대학의 객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명문 공립대학입니다. 이 소장은 서울대에서 했던 연구를 미시간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계속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너무 애들을 지식의 습득만으로 매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약간 패턴은 비슷하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혜정 소장은 미시건대 학생 8천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총 1,03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모은 것은 미시간 대학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결과를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수십 개의 질문 중에서 아니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문항이 눈에 띕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항이죠. 바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받아 적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You know, when you are taking notes during your lectures, do you tend to write everything, word for word? I never write down word for word what the professor is saying. If I tried to do that, I would be 6 sentences behind and I would miss out on something entirely. I find it's best to not write word for word a transcription of what the professor says because that's really just going through the lecture one more time. I realized that taking notes word for word is something that just kind of turns my brain off. But then I write down my thoughts about them because I'll remember my opinions about the information and that's going to help me remember it for the future. No, not normally. I'll watch the presentation, I'll write down things that I think were interesting or things that will be helpful if I'm doing a homework assignment or something.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의 견해와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본인의 생각을 주장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If I had a different opinion than the professor and it might result in a lower grade, I would probably still express it, but I would do my best to be respectful of the professor's opinion. Even if I'm a staunch believer in expressing what you believe, and I have enough faith in the professors her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at they would respect my opinion and would give me the grade that I earned regardless of whether it diverged from their own opinion. Yes, I would. I think that those risks are worth it because if I disagree with something, it's probably just because I'm not processing what the person is saying, or I'm not aligning, or I'm not seeing where they're coming from. I've never been in a situation where I thought it would hurt my grade. I don't feel like that happens at this university. I feel like we're encouraged to have a range of opinions and to bring them up if we want to in class, and I do. Right. Let's say just one more and then we'll move on. Yes. 미시간 대학에 근무하는 이수영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는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도우면서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시간에 오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이 하는 거와 다르게 좀 유니크하게 그런 거를 하려고 끊임없이 탐구를 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과제물을 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A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교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번 하라 그래서 체크, 2번 하라 그래서 체크, 3번 하라 그래서 체크. 그런데 점수가 B,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달려오죠. 저는 교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 왜 B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B다. 혹시 이 그래프를 기억하십니까? 서울대학에서는 강의를 잘 받아 적을수록 학점이 높았지요. 미시간 대학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노트 필기가 성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하고 저 학교는
둘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종류가 다른 공부를 높은 학점으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결과. 어떤 답에 A+를 주느냐는 학생들의 성향까지 변화시킵니다. 미시간대 학생들은 입학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편이지만 갈수록 비판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의 룰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한국에서의 평가 방법이 뭐 12년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서 정답이 뭔가를 찾아내는 교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익숙해진 방법인 거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등 했어요? 고등학교 때 1등이었죠. 당연한 건가 그럼? 시험 기간 되면 한 7건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거의 다 풀었던 것 같고.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면 진짜 많이 푼 거다 해서 3년 동안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집을 전부 5번씩 본 것 같습니다. 한창 많이 할 때는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 자다가 꿈도 꾸는 거야. 꿈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다 깼는데 책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한국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수용적인 태도로 길들여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생애 첫 일제고사를 치는 날입니다. 4개의 보기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정답을 잘 찾는 학생은 칭찬을 받고 의문을 품는 아이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떨렸어요. 왜 떨렸어요? 무서웠어. 뭐가? 점수 때문에.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시험 보다가 틀릴까봐 무서웠어요. 텅 비었어요. 뭐가요? 머리가요. 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어떤 공부를 할지 선택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답을 찾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친 시험 성적은 아이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대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많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내용은 달라도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일본서부터 전체 문항이 한 문항도 안 빼놓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이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합니다. 공부 시간 대부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저자의 생각, 화자의 생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며 시험형 인간으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훈련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에서는 그런데 네 생각은 이게 없는 거죠. 스턴버그 교수는 오늘날 시험이 키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합니다. Let's say to get into Harvard you have to be 7 feet tall. Middle range school you only have to be 5 feet 5 inches. Podunk or Squeedunk, really poor quality schools, you only have to be 3 feet 1 inch. You keep doing the same thing for law school,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30 years later, what you're going to find is that the people who are succeeding in society are very tall. Why? It's not because being tall causes you to be more successful exactly. It's that society has created a system that gives a huge advantage to people who are tall. And that's what we've done with testing.
왜 하필 키를 기준으로 삼는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The correlation between success on the test and success in life is not something we discovered. To a large extent, it's something we created. The problem is with the kinds of tests we use. 그렇다면 답을 잘 맞추는 아이가 더 똑똑해지는 걸까요? I remember as a student, and that was a long, long time ago, we had certain tests that were given by the state, for example. And I would ask a question, and the teacher actually answered and said, well, you don't need to know that for the test. And because of a test that is going to have such a big place in your life, what you're going to do is probably study mindlessly. 앨런 랭어 교수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고안했죠. 먼저 펜과 텀블러, 강아지 장난감과 카메라 부품 등 4가지 물건을 준비합니다. 이 물건들을 마케팅 동아리 대학생 24명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뒤에 학생들을 12명씩 2조로 나누었습니다. 1조 학생들에게는 A는 펜이다, B는 텀블러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이다, D는 카메라 부품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2조 학생들에게는 A는 펜일 수도 있다, B는 텀블러일 수도 있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 D는 카메라 부품일 수도 있다 라고 여지를 두어 설명했죠. 그런 뒤에 연필을 주고 물건 가격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행동조사라는 이유를 달고 말이죠. 질문지 작성을 끝냈을 때 제작진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거꾸로 물건 가격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써야 한다고 말이죠. 이미 질문지 칸을 채운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강아지 장난감을 지우개로 사용할 것인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X하고 옆에다가 다시 쓸까요? 이건 밑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써도 돼요? 오랜만이라서 테이블에 놓여있는 것 중에 뭐 지우개로 쓸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우개를 쓸만한 지우개. 그런데 달리 반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무가 이거 뭐 고무로 지워질까요? 평소에 뭐라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네, 되네요. 돼요? 네네, 되네요. 다행이다. 이걸로 지워지려나? 응? 어때요? 뭐 지워져요? 네. 아, 지워져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어서 설명한 2조에서는 12명 가운데 6명이 지우개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강아지 장난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1조에서는 12명 가운데 1명만 지우개로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어떤 물건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그런 물건이니까 지우개가 아니니까. C는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그 용도로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강아지 장난감이니까 지우개의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장난감으로 좀 지우기에는
안 지워질 것 같으니까. A는 펜이다, B는 텀블러고 이렇게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하죠. 이거 가지고 지우개라고 여기다 써놨으면 전 이걸로 지웠겠죠. 이 실험은 하나의 답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생각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의 역설입니다. When you know something in an absolute way, it just doesn't occur to you to think about it in any other way. That there's only one way of doing things, one way of knowing something, that these answers in some sense exist independent of human presence, as if they were handed down from the heavens rather than a group of people decided that this is the answer that we're going to take as real. 정해진 답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천유정 학생. 호주에 살았던 유정이는 영어를 아주 잘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영어 시험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2 때 2학기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거죠. 이거를 한국말로 쓸 테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시험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무슨 상을 수상했다라고 써 있는데 한국어로는 he was give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 그런데 뭐 he was awarded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다 막 외웠는데 외우면서 되게 전 기분이 안 좋았죠. 다른 표현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배운 표현을 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도 룰을 따라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보통 주 말씀이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마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학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유정이가 만약 한국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문제아 취급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